방금 소개받은 변학수 교수입니다. 제가 한동안 책 번역하고 글 쓰느라고 연구실에만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하루에 10,000걸음씩 걷기를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 오는 데가 도서관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 김희애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대면이라면은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읽는 책이라고 늘 생각해 왔었는데 번역을 하면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새로 성장해야 할 또 성장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이 단지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유행가인가 거기도 있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개념하고 이 성장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 양이 상당히 많아서 1시간 정도 아마 걸릴 텐데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제 강의가 끝나면은 토론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서 잘 들어주시고 제가 가급적이면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경북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제 3회네요. 경북대학교 도서관 학술강연회 강연으로 저는 독일의 소설가, 작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선택했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변학수입니다. 독일에서 동문학 철학, 문학치료 이런 거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가까이 이 학교에서 강의를 했고요. 올해 여름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동문학을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퇴직하려고 보니까 책을 한 번역서 한 20권, 저서 한 20권, 한 40권 쓰는 것 같아요. 원래는 목표가 50권이었었는데 못 미쳤고요. 근데 동문학 번역이 없으니까 동문학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데미안만 해도 무려 100여 종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많이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메이저급으로 한 10여 종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오류가 계속해서 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엉터리가. 그래서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오늘 강연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2018년입니다. 교보문고가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 3권을 선정했는데요. 그 첫째가 데미안, 두 번째가 위대한 개츠비, 세 번째가 그리스인 졸업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위대한 개츠비는 읽지 마세요. 이런 건 문학도 아닌 쓰레기입니다. 그 시간이 있으시면 여러분 아나 카레니나를 읽으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으라고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동문학자로. 그렇지만 데미안은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이 1위가 데미안인 만큼 한국 사회에서 베이비 부모 시대부터 MZ 세대까지 이 책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간첩이라 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렇죠? 책을 안 읽어봤으면 안 읽어봤지 책 제목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책 제목 모르는 사람 오른쪽 발 드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소설을 갖고 이제 교육소설 또는 성장소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독일에서는 전문용어로 빌딩스로만 교양소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기 문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다만 이 글의 내용은 부제가 말해주고 있듯이 에밀 싱클레어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 입맛에는 이 부제가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10살 때부터 21, 2살, 3살 군대 갈 때까지 즉 1차 대전에 종군할 때까지의 삶을 썼는데 언제 썼나요? 내가 볼 땐 40 다 넘어가고 45쯤 돼서 자기가 회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레이트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싱클레어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어른이 된 싱클레어가 다시 그 싱클레어 돌아보면서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죠? 한국에서는 데미안 이렇게 발음하는데 독일에서는 데미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도 데몬이라 하거든요. 데몬. 이 데몬이 뭡니까? 초자연, 영적 존재를 가진 그리스 다이몬 또는 다이모니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삶의 행복은 이제 쾌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죠. 그런데 그 반대로 악한 신은 카코다이모니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이모니아, 즉 다이몬, 데몬, 데미안은 선과 악을 아우르는 신을 말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악한 신이 됐을까요? 헤세는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함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대신 이름으로 선택한 게 이제 데미안과 아브락사스인데요. 같은 개념입니다. 다르게 사용될 뿐입니다. 근데 이게 중세 기독교가 유럽 사회에 공인되면서부터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지만은 않습니다. 야훼 신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분노를 많이 하고 삐지기도 하고 완전 싹 전멸시키기도 하고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선한 신이라 하고 그 외에 사교 또는 이교의 신들은 전부 다가 악한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불평등하다는 얘기를 철학적으로는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 데미안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싱클레어의 내면, 자기 깊은 곳. 그래서 그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으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분이 서문에도 그렇게 말을 하듯이 자기의 삶과 그러니까 소설적으로 쓴 이 형식 간의 차이가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셨죠? 1877년 독일 슈와벤 지방 그리고 슈바르츠왈드 안에 있는 칼브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수백 번 가봤습니다. 한국에 손님이 올 때마다 차 타고 여기 가서 그 슈바르츠왈드에 있는 그 송어 있죠, 송어. 연송어라 그래서 연하고 송어하고 이렇게 교집해 있는 거 그거를 막 이렇게 생각을 쌀아드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버지 요하네스 헤세는 발틱의 독일인으로서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귀국한 후 칼브에서 1873년부터 칼브 기독교 서적 출판협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세의 할아버지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프로이센이 저쪽에 이제 발트해 연안까지 갔으니까요. 이민을 간 에스토니아 상인이어서 헤세의 아버지는 이미 이때는 1900년 되면 이제 다 뺏기거든요. 뺏겨서 저쪽에 어디는 러시아 국적이고 당연히 처음에 헤세도 러시아 국적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헤세를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독일이 아니라 스위스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독일 사람으로 있었던 적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을보론 수도원을 다니고 이럴 때 그때만 몇 년 있었고 그 외에는 다 스위스 사람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이거 보면 조금 이따 이제 그 몬타뇰라 그림이 나오는데 조금 한 밑으로 내려볼까요? 몇 개 더 내려보시면은 몬타뇰라 나옵니다. 스위스에. 거기서 영면하셨어요.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조금 더. 이게 마을보론 수도원이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조금 더. 예. 여기가 몬타뇰라 아주 아름답죠? 여러분들 대면 읽고 난 뒤에 반드시 여행 한번 갔다 오세요. 몬타뇰라. 그리고 엄마, 외조부가 그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조부를 통해서 아주 이질적인 문화를 접하게 되죠. 인도 문화 이런 것을요. 그래서 사실 헤세는 기독교인이었지만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또 상당히 그 오이쿠메네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헤세가 몸으로 겪은 현실 세계는 이런 머리 생각하는 인도나 기독교 이런 또는 그리스 세계가 아니고 바로 칼브의 프로테스탄트 경건주의 그리고 그 규범과 질서 그리고 거기서 틀을 잡고 사는 바로 수공업자들의 전통. 여러분 알겠죠? 지금도 마이스터 정신이라고 하는 하나씩 둘씩 정확하게 만들고 어떤 정확한 틀 안에서 겸손과 절약과 그 다음에 부지런함 이것으로 아주 중무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경건주의가 바로 헤세의 적이었습니다. 12살 때 헤세는 이미 길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라틴 학교와 신학교를 나와서 뷰르텐베르크주의 목사나 교사 또는 공무원 이런 길을 가야 한다라고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이런 데를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배한익 교수님 빼놓고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 이름이 정해진다는데 가장 실망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왜 내 이름을 내 마음대로 못 짓지? 근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깨야 할 껍질이고 새로 태어나야 할 세계입니다. 근데 말이죠. 헤세는 13살 때 나는 시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고향 칼브에서도 자기 학교 다닌 라틴 학교인 마울브론 신학교에서도 지와 사랑에서는 마리아브론 신학교라고 합니다. Vor dem von Doppelsolchen getragenen Rundbogen des Klostereinganges Mariabrunns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울브론스도 오늘 마리아브론으로 나옵니다. 그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이 작가 시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의학, 모박 이런 거 전공할 것만 가르치지 시인이 되는 길 그 당시 없었거든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제 문해창작학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문해창작학과 나온다고 좋은 시인 작가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 그건 학과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그죠? 수공업자도 얼마든지 좋은 작가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난 그런 사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데미안 레이스도 그런 부분을 진술하는 부분이 있죠. 다른 아이들은 판사가 되려고 또 내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그죠? 내적인 어떤 욕구에 의해서 판사나 의사 되려고 한다. 근데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실제로 시인과 작가가 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면은 완전히 왕따가 돼버립니다. 그죠? 웃기는 아이가 그 당시 분위기로는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브ю르텐베르크의 경건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갈등이 심합니다. 아버지는 마울브론 신학교, 그 당시 이제 신학교는 아주 고급 인력들만 가는 겁니다. 우리 특별한 학교예요. 그 공립학교는 조금 밑에 못 가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가거나 아니면 실력 없는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어떤 마울브론 근처에 있는 어떤 들판의 근처 더미 위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슈티에텐에 있는 정신요양원, 지금은 하면 정신병원입니다. 이ren 안슈탈트니까 정신병동에 얘를 입원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간곡하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나를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라고 편지를 쓰는데 아버지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편지를 쓰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답장을 보냅니다. 내가 보기에 너의 비정상적인 점은 너의 생각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 기독교적인 도덕입니다. 그죠? 기독교 교리에 합당한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이제 유교적인 도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드는 것과 오로지 너희 마음에 드는 것과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나나 싫어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헤세만 그럴까요? 혹시 여기에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을 하면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면 반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아버지에서 아들이 또 만만찮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 대한 아버지의 입장은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 경건주의자라는 사람이 아닌 걸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의 특성과 성향과는 정반대로 말을 한다면 아버지와 대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살 수도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내가라 합니다. 제가 아니고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 아니라 내 기쁨을 모조리 아셔간 당신 때문입니다. 헤세 씨. 오호호. 배한익 씨 이러는 거에 다름없어요. 아들이. 변학수 씨 이런 거 다름없단 말입니다. 헤세는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는 노벨상을 받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작가가 되죠. 대학도 가지 않았습니다. 데미안에는 싱클레어가 하이델베르크 대학 가는 걸로 나오는데 갈 수는 있었지만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네 자신의 길을 가라. 말은 수없이 많이 하죠. 근데 누가 자기 자신의 길을 왔나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길을 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놀랍다, 그죠? 특별한 것 같지만 이 말은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그냥 단순한 고집이에요. 이게 미친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독일말 아이겐진, 즉 고집이라는 말은 다른 말을 풀었으면 예를 들어서
Dein eigener Sinn. 너만의 생각, 너만의 고유한 생각. 그게 고집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부모, 친구, 사회는 이것을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왜 너만의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특히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려면 사실은 슈바벤 경건주의를 알아야 되고 기독교를 알아야 돼요. 근데 왜 굳이 한국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읽히냐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 자체가 그 당시 경건주의 이상으로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해방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BTS와 데미안, 이것도 제가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자기들 수용이니까 혹시 뒤에 가서 시간이 나거나 여러분과 토론하는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작품 요약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책을 읽긴 읽었대요. 근데 뭘 읽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다시피 책 제목부터 이상하고 그 다음에 부제, 그러니까 소제들이 다 이상해요. 제일 첫 제목이 뭡니까? 두세 개. 두 번째 뭐예요? 기억도 안 나요. 가인. 세 번째 뭐예요? 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야곱과 심.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보통 일반적 소설 같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연대순으로 나오거나 또는 그 장에 그때 겪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중심 나오는데 이게 내면적 소설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단지 각 장은 은유적 관계가만 있을 뿐 매 장마다 새로운 일들이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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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복되면 영원 반복이죠. 이게 니체가 한 말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영원 회귀 사상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정신분석이 나오고 여기서 바로 20세기 근대의 새로운 인간형이 나옵니다. 서문입니다. 서문에서는 작가의 말이 쓰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소설을 흑우로 모든 것을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전지전능 시점으로 기록하지만 작가 헤르만 헤세는 실제로 자기가 체험한 걸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작품에서 문학성을 부정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자연의 작품이자 선물인 인간은 매우 중요하고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바로 동서와 남북이 그리고 세계가 교차하는 것이 내가 중심이다 이겁니다. 그죠? 개인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심, 좌표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연의 선물인 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 즉 혼에 원시 집단 무의식을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 내면의 길을 찾아가는 구도의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에 실패를 하면은 대체로 개구리, 도마뱀, 개미 이딴 식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개미로 남아있는지 아마 대부분 개미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개구리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도마뱀으로 남아있는지 한 10초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료그룹 와서 물었더니 대체로 개구리가 많더라고. 그러고 도마뱀도 많더라고요. 왜 당신은 도마뱀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배 교수님, 의사 선생님 모셨으니까 뇌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반복 충동을 주관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숨을 쉬고 호흡이 그죠? 발딱발딱하고 심장이 뛰고 이 반복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자연의 하나의 DNA입니다. 그죠? 자연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성문 마지막엔 딱 이 말을 우리한테 남깁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기 길을 찾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수많은 원시적 흔적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물고기도 있고 우리 안에는 도마뱀도 있고 우리 안에는 개미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1장은 두세 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짧게 읽어서 잘할 겁니다. 그럼에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해가 그렇게 온전한 이해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밀리 싱클레어는 어른이 돼서 10살 때 자기 유년의 시절을 기억해 봅니다. 10살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건 아주 경건하고 부유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합니다. 3남매 중 중간입니다. 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있습니다. 실제로 헤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헤세 어머니는 사실은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복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가 과연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제대로 보살을 받았을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가 속한 가정은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돈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찬송가가 울려 퍼졌고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백,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되게 진정합니다. 어떤 사람도요.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싱클레이 집 한가운데 있었으니 그것은 이런 밝고 맑은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얘기, 유혹하는 얘기, 마법이나 살인, 강도 이런 거친 일들과 관련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녀가 이야기해 주는 얘기입니다. 리나. 하지만 그런 다른 세계가 있다 해도 싱클레이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세계, 평화와 질서, 안식의 세계 그곳으로는 언제든지 한 걸음만 홀랑 가서 엄마의 품에 또는 아버지의 집에 안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탕자 이야기, 성경에 탕자 나오죠. 이제 아버지 둘째 아들이 나에게 분깃을 나중에 줄 것인데 미리 주십시오 해서 그 돈을 갖고 멀리 가갖고 다 틀어먹고 오는 거예요. 그냥 뭐 노름하고 뭐 이렇게 다 틀어먹고 이제 갈 데가 없어.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니까는 아버지가 내 아들아 어디 갔다 이제 왔냐 하고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를 합니다. 그랬더니 큰 아들이 이게 무슨 병고냐. 나는 평생 동안 일을 해도 나한테 소 한 마리는 그냥 돼지 새끼 한 마리 안 삶아주더니 화를 냅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 싱클레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왜 그 탕자가 가서 재미있게 더 놀지 더 방탕하게 뭐하러 집에 돌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대부분 독자들이 놓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오후에 친구 둘이랑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공립학교 다니는 프란츠 크로머라는 불량배 아이를 만납니다. 싱클레이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을 따라갑니다. 그 왜 따라가나 부모님도 그렇게 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자신들이 과거를 생각하고 너무 잘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사회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무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는 놓치면 자기 죽는다는 게 있어요. 동물들은 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나무라면 안 되죠. 그래서 가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꼬투리 잡히지 않게 해서 자기네들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영웅담을 얘기하라. 네가 재밌게 나를 재밌게 어떤 게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돈 마부는 게 재밌어요? 재밌는 거는요. 어떤 분들은 아나 카레니나를 막 설명해서 인터넷에 보면은 뭐 돌스토이가 불륜한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요. 문학은요. 살인, 강도, 불륜 이런 거 빼면 시체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하는 문학을 읽어요? 사람 얘기는 마찬가지요. 저같이 막 실패 많이 한 사람 얘기 참 재밌지. 그 사람 잘 살았다는데 그것은 뭐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도 이야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 말이야. 모퉁이 물레방아집 가수원에서 내가 사과 좋은 거 다 뒷댔다 가지고 이게 다 못 가져와 놔뒀다가 또 나중에 갖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부풀리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처럼 가는 눈을 실눈을 싹 떠고 네 그 말 사실이야. 진실이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 돈 갖다 주고. 사실 여러분 이 말을 얼마든지 아십니까? 제 책에 써놨어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보니까 정확하게 환산해봤어요. 헬스가 경험했을 때가 한 1877년이니까 10살 때는 1887년이잖아요. 그죠? 87년 그때 돈으로 계산하면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경건한 집안에서 2만 원은 엄청 큰 겁니다. 정도 주지 않거든요. 근데 돈을 다 갖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죄는 도둑질이나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의 죄는 악마에게 손을 내민 것 자체였다. 아버지한테 가면 이것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이제 싱클레이는 죽을까 집에 도망갈까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악마한테 갔는지 왜 그런 얘기를 꾸몄는지 후회를 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방에 어느 날 이제 혹시라도 길가 가다 보면은 기도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기 이마르크도 돈 떨어지게 그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옷에 비지를 맞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신발이 젖도록 어디를 다녔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라는 게 오히려 프란츠 크로머한테 당하는 거에 비하면은 너무나 다정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 그런 꼴려면요 세상 나가서 별 희한한 인간 조폭 같은 걸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집에 오면 정말 감사해요. 여기 학교라는 일 아주 따뜻한 것 같지만 여기 또 교수들끼리도 보면 서로 막 그냥 무릎 꿇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그동안 나하고 안 좋았던 교수님이 되게 다정스럽고 이렇게 느끼실 때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교수 안 해봤으면 모르겠죠. 젖은 신발이 아버지의 주의를 돌리는 바람에 아버지는 더 나쁜 일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슬그머니 다른 일을 둘러대며 아버지의 비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때 내 마음 깊이 기이하고도 새로운 감정이 일어났다. 무슨 감정일까요? 아버지한테 감사한 마음? 천만에요. 갈고리가 달린 악하고 날카로운 감정이었다.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이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들한테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순간이 여태까지 이야기한 내 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가장 오래 남는 순간이었다. 무슨 순간? 아버지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신성함에 최초로 금이 갔다. 내 유년을 지지하던 기둥에 처음으로 칼자국 생겼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찾기 전에 무너뜨려야만 하는 기둥의 말이다. 그럼 잘했네 뭐. 그죠? 그러나 이때는 아직은 불안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체험에서 우리 운명의 내적이고 본질적인 원칙이 결정된다. 맞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학문기에 바로 아버지를 따른 것이냐, 아버지를 몸으로 삼고 이상으로 삼고 따른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를 이렇게 칼로 꺾고 부정하고 올라서서 타부를 만들 것이냐, 이 선택이 바로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프란츠 크로머 휘파람 소리는 계속되고 싱클레는 저금통의 돈을 다 틀어서 갖다 바쳤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제 부모가 이 돈 갖다 준 거 알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까지 같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또한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학교도 못 갑니다. 자주 화내는, 왜 그러냐고 말도 안 하고 화내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차츰차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2장입니다. 제2장의 제목은 가인입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그러던 어느 날 도둑질했다는 거짓말 때문에 프란츠 크로머의 노예가 된 싱클에게 구원이 찾았습니다. 바로 전학으로 온 데미안이라는 학생을 만나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모니와 같이 살며 공부도 잘하고 어른 같은 분위기의 성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싸움도 잘하는 괴력의 존재였으나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기도 한 아이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 소문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토론해서도 당당히 이기고요. 대만 어느 날 싱클리와 함께 그러면 싱클리 집 대문 아치의 종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제 종석이 뭐냐면 키스톤이에요. 키스톤 아시죠? 우리 야구할 때 왜 이렇게 이루수하고 이게 쇼스탑 뭡니까? 뭐죠? 쇼스탑을 뭐랍니까? 왜 모른 척해요? 예? 그걸 이제 키스톤이라 했더니 이 돌을 빼버리면 그대로 아치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에 새가 있어요. 독수리 같은 새가 한 마리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새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입교식 준비를 하던 중, 이게 많은 번역들이 여기서 견진성사로 하는데 견진성사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는 유아세례가 없습니다. 개신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유아세례를 했으니까 이 아이가 크면은 13살쯤 되면은 컨피르마티온이라 해서 입교식을 합니다. 교인으로 이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학교 입학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급한 년들하고 같은 방을 썼는데 그때 선생님 한 얘기가 가인과 아벨 얘기예요.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선한 사람이다.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살해당할까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성경에 표라고 되어 있는데 표식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수업을 마친 후 데미안은 싱클레에게 접근해서 가인과 아벨에 관한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가인이 살인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비범하고 오히려 큰 능력 있고 무시무시하고 큰 힘을 가진 자다. 힘센 인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데미안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가 두려운 나머지 그에게 당하고도 그를 처벌할 수도 없고 두려우니까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싱클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기독교적인 상식에 반하고 지식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혼자 남은 나는 이제껏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이거 한 말 같은데?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요? 다 이런데 잘 보면 이런 다 나와요, 이게. 혼란에 빠졌다. 카인이 고귀한 인간이고 아벨이 비겁자라니. 싱클리는 이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돌 하나가 우물에 떨어졌고 그 우물이 내 어린 마음이다. 이제 그만큼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이 장면이
싱클레이면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해석을 시작으로 싱클레이는 기존의 규범과 세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듣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죠? 혼자는 안 됐어요. 데미안의 도움을 입었어요. 그러나 프란츠 크로모의 관계는 불안과 강박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크로모는 칼을 쥐어주고 아버지를 죽이라고 합니다. 꿈이 꿈을 꿨는데, 그리고 어떤 날은 그 크로모 대신에 데미안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 찔러 이런 거예요. 이렇게 숨어 있는데 저쪽에 누구 보니까 가까운 거 아버지인 거예요. 칼로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꿈 안 꾼 것처럼 이렇게 잊지 마세요. 제발 나도 그런 꿈 꿔봤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어떤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데미안이 자기를 협박할 때는, 칼로 찌르라고 할 때는, 그때는 고통보다 쾌감이 앞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란츠 크로모의 악형 개색도 다시 휘파람으로 이러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는 누나를 데려오라고 협박을 합니다. 싱클레이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아하, 그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된다고 수없이 거절하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언제까지 데리고 나오라 하는데, 그러고 좋은 말 하고, 크로모가 좋은 말 하고 딱 헤어지는 순간 딱 헤어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데미안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데미안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 왜 놀라? 이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자, 이걸 잘 봅니다. 왜 놀라는가? 그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네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네가 그 사람 앞에서 소섭치게 놀란다면 그 누군가는 생각하기 시작하지. 놀라고 궁금해할 거야. 이제 누군가는 네가 이상하게 잘 놀라네? 이상하잖아 저거? 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겠지? 그냥 불안하면 그럴 수 있다고. 겁쟁이들은 항상 불안해하니까. 그러나 너는 솔직히 말해. 겁쟁이 아니잖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있잖아.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안 그래? 물론 네가 영웅도 아니야. 네가 무서워하는 일들이 있고 또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돼. 안 되고 말고 우리는 사람들을 결코 무서워해서는 안 돼. 집에서 아들이 무섭구나, 아들의 아버지가 무섭다면 이거 끝난 집이에요. 설마 나를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지? 아니야 그랬겠죠. 영화로 하면. 아니면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아니라고 그래요. 데미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아. 누군가를 무서워한다면 그건 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지배할 힘을 내준 거예요. 자, 누구에다가 무엇을 넣어봅시다.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시험에다가 뭘 줬다고요? 우리를 지배할 힘을 내준 거예요. 이 시험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죽는 걸 생각해요. 그죠? 돈 때문에 막 자살하면 많잖아요. 누구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자살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그 돈에다가 나를 지배할 힘을 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외웁시다, 그죠? 같이 해봅시다, 한번. 우리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아. 우리는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아. 누군가를, 무엇을 무서워한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무엇에게 자신을 지배할 힘을 내주었기 때문이지. 요시합니다. 그러자 싱클레이는 데미안에게 크로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자초지종을 틀어놓고 데미안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 서로 알 만큼 알았으니 하나만 더 말할게. 넌 그 애한테서 벗어나야 해. 조금 알고 나도 그러고 싶지.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면 때려 죽여. 독일 말로 토출하게 돌로 막 때려 죽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식으로 돌로 때려 죽는 거예요. 응? 만약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감동할 거야.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분 자녀가 혹시 학폭으로 시달린다면 가서 돌로 때려 죽이라 하세요. 진짜요? 정말 때려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입어요. 그 아이가. 데미안과 이 우연한 만남이 이상하게 크로모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요. 싱클레이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중 어느 날 크로모를 다시 만나지만 그런 자기 얼굴을 보자마자 도망치고 맙니다. 이제 싱클레이는 부모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돌아온 것이 좋았습니다. 밝은 세계에 대한 안전과 평화를 이제 처음으로 있을 때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있을 때 잘해가 이때 나온 얘기입니다. 하지만 외부 중에 변할 뿐 싱클레이 내면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적 실상은 이랬다. 나는 크로모의 소나기에서,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으나 나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난 게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험한 길에서 살아가려 했지만 그 길은 내가 가기에는 너무나 쏘금수가 많았다. 이제 친절한 손길이 나를 구해주었기에 더는 옆으로 눈을 돌지 않고 곧장 어머니 무릎 위로 보살핌 있는 경건한 유년의 세계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나는 내 아이보다 더 어리고, 내 나이보다 더 어리고, 더 종속적이고, 유치하게 굴었다. 크로모에게 종속되어 있던 아이가 새로운 곳에 종속된 아이로 되체였다. 혼자서는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맹목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예전에 좋아하던 밝은 세계에 종속되는 길을 택했다. 바로 이게 한국 교육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그래요. 애를 막무렇게 해서 애가 일단은 아버지 완력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죠? 다시 아버지한테 들어와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시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 놓고 한참 있다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40 넘어갔고, 이제 고백하는, 이제야 알겠다.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거부감이 드는 일이 이 세상에 결코 없다는 것을. 이상하잖아요?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왜 거부감이 들어요? 잘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놀라운 겁니다. 왜? 우리한테는 다른 세계가 와 있으니까요.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크로모와는 다르지만 금지된 세계로 유혹하는 또 다른 유혹자, 또 다른 악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낍니다. 그 후 싱클레어는 데미안과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데미안이 자기 일을 아는 것이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이제 크로모에게서 벗어난 데미안에게 다시 종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되죠. 여기 종속하는데, 자, 이번에 얘가 막 계속 게임하는 걸 이렇게 해놨더니 또 그 다음에는 뭐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빼놨더니 또 뭐 이런 식으로 평생을 중독은 중독으로 치료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치료사의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서 보다시피 싱클레어는 자기 자신을 향하는 스스로 개척하는 길을 포기하고 부모의 선한 세계에 안주합니다. 이러면 이제 이야기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2장까지만 읽고 그만 읽습니다. 이거 참 좋잖아요. 박수 치고 끝내면 돼요. 딱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소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죠? 딴 데 가서 강연을 하면 이 정도 되면요, 박수도 막 치고 그러던데, 이게 뭐, 너무 진지해지거든요. 물 좀 한잔하고, 여러분들 물 한잔 하세요? 10초만. 제3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독일말로 쉐이크라고 하는데, 쉐이크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로 못 박힌 강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말합니다. 몇 년 후 사춘기에 이른 싱클레어 내면에서 어두운 충동이 일어납니다. 데미안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간 평온한 부모님 발견 세계는 싱클레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파괴적이고 본능적인 것들이 내부에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제3장은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용입니다. 허용된 밝은 세계에서는 웅크리고 숨어 지냈던 원초적 본능이 내 안에도 살아 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나이가 되었다. 사춘기죠. 누구나 겪을 테지만 서서히 눈을 뜨는 이성에 대한 감정은 적이자 파괴자로 금지된 것으로 유혹이자 죄악으로 나를 엄습했다. 내 호기심이 갈구하는 것, 꿈과 쾌감과 불안이 창출한 것, 사춘기의 커다란 비밀은 평화로웠던 유소년기의 보호받은 축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했다. 이제는 아이가 아닌 아이의 이중생활을 했다. 내 의식은 집에서 배운 허용된 것 속에 살며 서서히 떠오르는 새로운 세계를 부정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꿈, 욕동, 숨어있는 소원들 속에서 살았다. 이런 것들 위해서 나는 더욱 불안해하며 저 의식의 다리를 놓았다. 그것은 유년세계가 내 안에서 무너졌기 때문이다. 여느 부모가 그렇듯이 나의 부모 역시 눈 뜨는 욕동을 충동을 해줬습니다. 욕동을 보살피지 않았고, 이제 보통 번역할 때 충동은 이제 드러난 거,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할 때. 욕동은 드러나진 않는데 속으로 막 불불 끓는 거. 그래서 욕동, 욕망과 어떤 욕망 움직이라는 거죠. 욕동을 보살피지 않았고, 그에 대해 마땅한 충고도 없었다. 어떤 부모가 이 욕동을 알아요? 없는 것을 치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지칠 줄 모르는 배려로 부모가 도와준 것이라고는 내가 현실적인 것을 부정하고 아이의 세계, 현실적인 게 뭡니까? 이 욕동 올라오는 거 이런 거 말합니다. 아이의 세계에 머물러 점점 더 그냥 엄마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점점 더 비현실이 된 그 세계에서 자기 기만의 삶을 살아가고자 희망 없는 노력을 하게 할 뻔했다. 부모님은 자꾸 이것을 착하게 공부 잘하라 이거예요.
나는 사실 부모라는 존재가 과연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자체 회의적이기에, 이건 나이가 들어서 한 얘기예요. 내 부모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실제로요, 헤르만 헤세의 부모는 헤세한테 아주 따뜻하게 했다고 그래요. 내 문제를 정리하고 길을 찾는 것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나의 일이었으며 대부분 유복하게 자란 아이들이 그렇듯이 나도 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사실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지나간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것은 삶에서의 한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 자기 자신의 삶이 요구하는 것과 주변 세계는 가장 힘든 실험을 한다. 제가 여기 전부 다 실험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과 야곱의 실험, 이런 실험처럼 자기 자신과 뭐 어떤 데는 뭐 투쟁, 뭐 전투, 뭐 싸움, 뭐 막 쓰던데 실험이에요. 실험.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장 힘들게 정치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죽음과 거듭남을 체험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이것은 어린 시절이 썩어들며 천천히 붕괴할 때 평생 단 한 번 겪는 운명이다. 그때는 모든 정든 것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갑자기 고독과 세상의 살인적인 냉대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다음번 번역할 땐 고독을 외로움이라 하겠습니다. 외로움은 그냥 던져진 거고요. 고독은 자기가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이 영원히 이 절벽에 매달려 있게 된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모든 꿈 중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살인적인 꿈인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꿈에 평생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닌데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겪는 사춘기, 성적 욕동은 싱클레어가 고백하듯이 우리 대부분 그냥 눈 감고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갈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아이에 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아이답게 보지 못했습니다. 어른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탱화라든가 또는 서양의 뭐 산타마리아 마주라 이런 데 있는 그 성모가 안고 있는 예수 그림을 보면요, 덩치만 작을 뿐이지 얼굴은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잘 보세요. 네. 필립 아리에스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싱클레어는 차츰 비밀스러운 데미안의 모습에 관심을 둡니다. 그는 냉정하고 예술가적이며 침착하고 의지에 가득 찬 데미안의 모습은 남자인 듯 여자이며 시간을 초월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데미안 보고 싶죠? 보셨나요? 아까 그림, 데미안 그림 하나 있죠? 베아트릭스.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위에도 갖다 놔있어요. 제일 앞에. 제일 위에. 아니면 제일 밑에도 있고. 제가 두 군데는 올려놨어요. 거꾸로. 더요. 여기 있네.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작품 안에 나오거든요.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영국의 그 라파엘 전파. 여러분 라파엘 전파가 뭐냐면요, 자꾸 막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니까 그러지 말고 아주 이상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어떤 비율, 황금 비율이나 이런 게 따라서 그린 라파엘 그 시대로 돌아가자 라는 유파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영어로 베아트릭스라고 그러죠. 이게 베아트리체예요. 베아트리체의 모습을 보는데 이 얼굴을 뒤에 3장 4장에 그 베아트리체 만나는 베아트리체 실제로 만나진 않는데요. 상상한 데미안의 얼굴이라고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 이 표지를 쓸까 싶었는데 좋은 그림이 없다 그러면서 안 썼어요. 그래서 황금 새를 그려내는 건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잘 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침착하고 의지에 가득 찬 데미안의 모습, 남자인데 여자이며 시간을 초월한 듯한 모습입니다. 어떤 절대자의 모습 같기도 했어요. 데미안이 이제 싱클레어의 마음에 점점 더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별자리처럼 걸어가고, 북두칠성이 있으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로 별이 따라가듯이 공책에다가 싱클레어의 집의 대문 위에 있는 오래된 새 문장을 그리기도 하고, 새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길에 쓰러진 말을 아주 편안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관찰하기도 합니다. 나 이거 어디서 왔는가 가만히 봤더니 니체가 그 정신병 발발해서 죽기 전에 토리노에서요, 어떤 말이 쓰러지는데 그걸 보고 막 가서 막 말을 안고 울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정신병이 발발해서 나중에 1900년에 죽게 되는데요. 아마 거기서 따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의 얼굴은 소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정신 같기도 하고 조상 같기도 하고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교도라는 소문이 하기도 했고 그의 어머니와 연인처럼 산다는 소문이 있기도 했습니다. 데미안은 관심법, 어떤 처형 이제 독심술을 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만 호흡을 중지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비 목에는 어떤 나방이 있는데 암컷이 수컷보다 개체수가 훨씬 적어. 그 나방들은 동물처럼 번식하고 있어. 수컷이 암컷을 수정시키면 암컷이 알을 낳는 거지. 만약 네가 이런 나방 중 암컷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면 밤에 수컷들이 암컷을 향해 날아와. 그것도 몇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서 생각해봐. 몇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서 날아온다니까? 수 킬로미터 밖에서 수컷들은 이곳에 있는 이 암컷 한 마리를 감지하는 거야. 그걸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 일종의 국왕이나 그 비슷한 것이 있는 게 틀림없어. 가령 훌륭한 사냥개가 눈에 띄지 않는 흔적을 찾아내 추적하듯이 말이야. 이해하겠어? 이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야. 자연에는 그런 것들이 넘쳐나지. 이 정도면 읽어도 되겠죠? 오늘날 개미에게서 발견되는 페로몬 같은 것들. 이런 흡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도 있어서 우리는 초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싱클레에게 매우 의미 있고 궁금하게 다가옵니다. 그런 그에게 데미안은 이제 다른 화두를 꺼냅니다. 바로 십자가 강도 얘기입니다. 십자가, 성경 얘기 뭐뭐 했나요, 지금까지? 가인 얘기, 또. 두 번째인가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알다시피 싱클레는 기독교적 분위기의 승자입니다. 그는 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바흐의 마테순왕국 또는 악투스 트라기쿠스, 저는 그냥 애도 행사 같은 곡에 깊이 빠져 있을 만큼 깊은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사실 여기에서 아주 이교도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지만 데미안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로 이 마테순왕국 같은 또는 마단조 같은 또는 다단조 같은 라단조 같은 그런 분위기, 우울한 분위기로 이 작품이 전체 진행이 되는 이것은 바로 경건한 기독교적 분위기입니다. 이때 데미안은 싱클레가 성경학습 시간에 배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치여지기 전의 강도한 말을 지난번 가인 이야기처럼 아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그에게 충격을 줍니다. 무지한 강도가 등장하여 신학 논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무엇보다도 그는 범죄자로. 그가 뭐가 되었든 범죄를 저질렀어. 그런 그가 이제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토록 울며 괘씸하고 회개하는 향연을 벌이다니 무덤을 두고 앞에 두고 그런 회개를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이거야말로 성직자 이야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지. 입에 발린 듯 충직하지 못한 이야기지. 데미안은 선하고 고귀한 것들은 세상의 절반일 뿐이고 나머지 악한 것들을 그저 악마에게 떠넘긴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저 불완전한 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말도 되지 않게 그저 단순하게 세상을 양분하여 반쪽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금진 나머지 세계는 악이라고 치부해부는 신이야말로 불완전하고 거짓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미안의 이 말은 싱클레의 가슴에 강력하게 각인됩니다. 들어보니 그렇다거든요. 그 결과 싱클레는 허용된 세계와 금지된 세계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며 그래서 두 세계를 포괄하는 완전한 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미안의 생각에 차츰 경도되게 됩니다. 그 후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싱클레는 데미안이 명상에 함몰되어서 호흡을 중지하고 완전히 어떤 다른 세계로 나아간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장입니다. 베아트리체. 이제 싱클레는 라틴어 학교를 그만두고 슈투트가르트의 김나지움을,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못 견뎌갖고. 뭐 실력이 없는 건 아니고 하기 싫었어요. 김나지움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다른 책, 미남사나 이런 데 보면 성무무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ST. 이제 헤스가 자기 작가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익명으로 기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슈투트가르트 행동했거든요. 바트칸슈타트라는 게 바로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겁니다. 누구나 독일어에서는 자음으로 2개로 시작하는 도시가 있으면 그러면 자음 2개 이상으로 되면 2개를 다 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ST점인데 그게 세인트나 장크트라고 착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 도시는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데미안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 도시에서 싱클레는 상급 학년들과 술과 여자에 빠지게 합니다. 베크란 아이와 만나 포도주를 마시고 여자애들 이야기하고 성적인 음담패설 하고 문방구에 있는 야겔트 부인 건드린 얘기, 뭐 건드린지 안 건드린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싱클레는 여자들과 육체적 관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못합니다. 결국 그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살아서 문제아를 지키고 부모와 학교로부터 퇴학을 경고받습니다. 그런 당시를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이르시게 하는 길들이 많이 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길을 나와 함께 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서 왜 그러냐면 그 기독교 경건주의거든요. 자꾸 신이라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막무가내 시기였습니다. 될 대로 되는 시기였습니다. 아버지는 퇴학시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급박을 했지만 그는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항심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 술집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것은 귀하고도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세계와 싸우는 것이었고 내가 저항하는 방법이었다. 눌러봐야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망가졌고 이따가 이런 생각이 들고 했다. 세상이 나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 좋은 자리, 더 가치 있는 일을 주지 않는다면 나 같은 인간들은 망가지면 그만이다. 세상이 손해지. 이 나이에 생각할 법한 얘기죠. 그러던 어느 봄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첫사랑인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그 여자 이름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냥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막연하게 그녀를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아트리체는 실제 단테의 여인인데요. 단테도 이 여인을 사실은 두 분밖에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페트라르카나 이런 사람들이 소네트나 쓸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때 사랑은 멀리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서 알게 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걸 갖고 라모 들루앙이라고 해요. 멀리 있는 것의 사랑. 이게 중세 셰익스피어까지 이 소네트의 본질입니다. 아시겠죠? 이 소녀를 만난 후 그는 술을 끊고 이상하게 방탕한 생활을 그만두고 심지어 학교 성적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독일 낭만주의와 니체 작품에 관심을 둡니다. 노발리스하고 니체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헤스가 실제로 어느 날 그는 연인 베아트리체를 하판에 남기두기 위해 그녀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그 얼굴이 절반 남자, 절반 여자. 지금 계속 있죠. 선과 악, 짐승과 사람, 남자와 여자, 선과 이런 것이 계속해서 교체를 합니다. 나이가 없고 의지가 굳으면서도 몽상적이며 굳어있음에도 남모르게 생명이 있어 보였다. 다시 읽을게요. 나이가 없고 의지가 굳으면서도 또한 몽상적이며 굳어있으면서도 남모르게 생명이 있어 보였다. 그런데 이 그림의 얼굴은 누군가가 닮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데미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그 시절 자주 보았던 영국 라파엘 전파의 작가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의 베아트릭스 그림과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퍼득이는 꿈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데미안이 관심을 둔 자기 집 대문 위에 종숙이에 그려져 있던 그 새의 형상입니다. 그는 이 그림들을 그려서 데미안의 주소를 지금 뭐 들어갔는지 모르잖아. 옛날 주소로 보냅니다. 5장입니다. 알을 깨고 나오려고 씨름하는 새. 얼마 후 싱클레어는 데미안으로부터 답장을 받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안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씨름한다.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부수어야 한다. 새는 신에게 일어나려 한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Der Vogel kämpft sich aus dem Ei. Das Ei ist eine Welt. Wer geboren werden will, muss eine Welt zerstören. Der Vogel fliegt zum Gott. Der Gott heißt Abraxas. 어떤 분은 뭐 암락사스, 아프락사스, 그냥 아브락사스가 맞습니다. 우리말로는. 아브락사스, 싱클레어는 이 이름이 신기하고 궁금합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박사이기도 한 폴렌 선생님으로부터 이 신이 선함과 악함,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한 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자세한 설명 필요한 분들은 우리가 받은 책 120쪽에 보면은 각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계산하면 365가 된다고 그래요. 원래는 아브락사스 또는 아브사락스? 뭐 하든 이렇게 혼돈인데 어느 걸 해도 365가 나옵니다. 계산하면요. 그리스 알파벳으로 계산하면. 그는 과거의 데미안에게서는 신적인 과 악마적인 것을 아우르는 이 신에게도 예배를 해야 한다는 말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베아트리스 신들을 그만두고 아브락사스 신을 찾기 위해 도서관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아브락사스를 찾는 그의 노력은 성과가 없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성욕에 대한 동경이 꿈틀을 이룹니다. 성욕의 대상은 없지만 그 대상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를 지배하였고 그 이미지가 오히려 현실보다도
더욱더 생생했습니다. 그는 특정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가령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의 꿈입니다. 꿈에서 아버지 집을, 자기 원래 살던 집, 독일 사람들은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나와서 가깝게 안아주면서 막 이렇게 안아주는데 뭐 이상한 성적인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순간에 이 엄마의 얼굴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큰 키와 우람한 체구인 데미안과 비슷한 얼굴로 바뀌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정신분석의 꿈의 해석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이걸 검열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꿈이지만 아직도 의식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근친상간 이것은 불편하니까 빨리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가, 여자이면서 동시에 남자, 예배이면서 범죄. 베아트리체에 대한 두 가지 감정이죠. 쾌감이면서 두려움을 가진 형상이었습니다. 그 사랑, 그 성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입니다. 성은 싱클레이에게 천사이자 악마이고, 남자이자 여자이며, 인간이자 짐승이고, 최고 선이자 극한의 악이었습니다. 싱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숙명이었고, 이를 맛보는 것이 나의 운명이었다. 숙명과 운명을 어떻게 다루나요? 나는 그 운명을 향한 동경이 있었고, 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이제 싱클레이가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판사나 의사, 예술가가 되려 했지만 싱클레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의식적인 목표를 꺼내야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의 내면에서 정말 이걸 하고 싶다라는 게 없고 그걸 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체로 행복론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행복하려면 그 행복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행복은 행운과 다르고 우리의 내장에서 잘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것 같은 행복은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아이가 느끼고 있는 그런 것도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하려면 우선 욕망해야 하고 그 욕망을 자기의 기획에 따라서 재건해야 되고 건설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한다면 더욱더 행복하지만 그럴 경우에 실패를 하더라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처음부터 욕망과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는 작가와 시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려 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는 이 시기에 아주 혼란한 삶을 삽니다.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것을 사랑하면 곧장 그는 그것에 실망하고 그것을 증오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뭘 하고 싶잖아요. 해놓으면 곧장 자기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나 동대구 얘기인 줄 알았어요. 좀 끝나면 합시다. 끝났나요? 지겹지 않나요? 그만할까요? 조금 더 들을 수 있어요? 예, 참아주세요. 자, 니체의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니체 자라투스트라를 한 4분의 3 정도 번역해놨습니다. 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 이걸 읽고 있는 너무나 이렇게 호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즉, 창조하고, 샤펜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하고, 그것을 좋아한다고, 즉, 사랑한다고 치자. 그 즉시 나는 내가 한 일,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의 적대자가 되고야만 한다. 백화점 가서 물건 딱 사고 딱 돌아 나와보세요. 자동차 사러 가서 딱 돌아 나와보세요. 딱 사고 그 순간 적대도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마인 윌레, 나의 의지라는 것이다. 우리 의지는 천변만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잡으려 하지 마세요. 니체는 자라투스트라 같은 거 보면은 한 분은 이렇게 말했다, 한 분은 저렇게 말했다, 여자는 뭐 채찍을 뭐 때려 이러다가 저쪽 가면 영원 여성적인 것이 나를 이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산을 오르고 길거리를 걸으면서 그럴 때마다 다른 거를 봤기 때문에 생철학, 살아있는 철학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철학자들이 그걸 갖고 개념을 맞추다 보니까 항상 똑같아야 되는, 모든 걸 다 몰라오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것을 사랑한다고 치자. 그 즉시 나는 내가 한 그 일,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의 적대자가 되고 만다. 여적 여, 남적 남, 나적 나, 너적 너. 우리나라 정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재밌어요. 자기들이 한 일을 전부 다 자기들이 적처럼, 그죠? 그렇게 보상받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어요. 그런 중 우연히 그는 슈투트가르트의 교회를 지나가다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마 자기 그렇게 말해. 막스 레이거의 파스칼리아 데 몰, 막스 레이거의 작품이라는데 이거 한번 눌러주실래요? 우리 조금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자.
물론 뒤에 가면 그 북세부터의 파스칼리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흐도 파스칼리아를 많이 썼어요. 파스칼리아는 원래 스페인 말로 파스, 건너가다. 칼리아는 거리를 건너가다. 근데 이게 약간 처음에는 이제 삼보, 이렇게 왈츠처럼 삼박자로 된 일종의 무곡이었었는데 차츰차츰 굉장히 우울해서 거의 성가곡으로 많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바흐 시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음향기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북스우대 파스칼레 한번 들어서 앉아있으면 이제 얘가 이제 교회 그 앞에 그 머릿돌이 있는데 그거 딱 앉아가 이렇게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 누가 있는가 그 불빛에 있는 이 사람 찾아갑니다. 그때 보니까 다 연주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술집으로 가요. 그 따라가요. 하다 가서 멀리서 쫙 관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드디어 눈치를 채고는 너 왜 자꾸 봐?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냥 음악, 뭐 하는 사람이야? 묻거든요. 학생이야? 뭐야? 음악가야? 뭐야? 작곡가야?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면 연주가야? 저는 그냥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연주하는 것과 같은 완전한 절대 음악만을 듣죠. 들을 때 인간이 천국과 지옥을 흔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 말입니다. 절대 음악 반대는 뭐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성악곡 같은 거죠. 뭐 겨울 나가거나 이거 뭐 가사 있으면서 그거하고 비슷한 분위기로 하는 거 말고 절대 음악 자체가 그냥 천국과 지옥을 흔드는 이런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즐겨 듣는 이유는 음악이 도덕과 관계없는, 즉 도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하면 싱클레어는 차츰 그를 자신의 멘토로 삼게 됩니다. 피스토리우스는 목사제명생이었는데 원래 사교, 즉 아브락사스교를 또는 자라투스트라교, 조로아스트교, 베하교 이런 걸 승경해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파문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친하게 되자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아브락사스에 대해, 즉 우리 마음, 우리 시몬에 대해, 초능력에 대해, 우리의 불안과 우리 금지에 대해, 우리 두려움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인간의 무의식에는 얼마나 많은 진화의 흔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진화 말고 또 우리 인간이 한 10만 년 정도 됐는데 그 사바나 생활부터 해서 이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가령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을 선택했을까요? 그럼 여기 많은 경험들이나 많은 특장점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집에 가서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보면은 이게 C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상한 식으로 진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미래를 향하여서 아직 확실치 되지 않은 동물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중에 가면 이렇게 변할지도 몰라요. 고개가 전부 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그리고 어쩌면 정치가들처럼 또는 기업가들처럼 그렇게 변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기 내면을 놓치면요.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경제계, 정치계, 또는 뭐 학문한다고 하면서 막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뭐 한자리 하면서, 폴리페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공부할 시간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걷는 시간 이후에는 계속해서 공부만 합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알아요. 저는 정말 똑똑해요.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 그 외에는 다 좋다고 옛날 박찬석 총장님이 저것도 항상 칭찬해놓고, 제 인간성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 외에는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난 인간성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 신이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죽을 때까지 쓸 거고, 여러분들을 황홀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윤석열 대통령 사랑한다, 이걸 못해 이렇게 한답니다. 아니, 나 그 사람 적대자는 아니에요. 근데 웃겨서 그래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어떤 꿈을 꾸게 돼요, 이 싱클레어가. 어떤 꿈을 꾸냐면 막 공중을 막 날아가는 꿈인 거예요. 여러분들 꿔봤죠?
저도 막 올라간데 막 내려올 때 진짜 시급하는 거예요. 내려오지도 않고 어떨 경우에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 BTS는 이 부분을 갖고 이카루스가 막 그 태양날에 나가는 거 이걸 비유했더라고요. 그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막 이제 불안하니까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하다가 숨을 그죠 확 들이쉬면 어떻게 되나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분들이 수영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자, 숨을 들이쉬면은 몸이 떠나요, 가라앉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면 공중으로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올라가요. 그 다음 숨을 확 내쉬면?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물에 가서 나처럼 계속 볼볼하고 빠지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숨만 쉬면 숨을 들이쉬고 그냥 있으면 물에 뜨는 거예요. 그죠? 어릴 때 물에 한번 빠져 죽을 뻔하고 다시는 수영장에 안 갑니다. 그러자 피스토리우스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네를 날게 만든 추진력은 우리 모두가 가진 인류의 위대한 자산이야. 그러니까 우리들 다 했다는 겁니다. 다 공중을 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모든 힘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곧 걱정거리이지. 그건 빌어먹을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것을 포기하고 규범이 정하는 대로 평범한 사람들처럼 건너편을 더 선호한 거야. 이게 어떤 메타포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선생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너는 안 되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날 수 있습니다. You can fly. Du kannst fliegen. 회야.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그렇지 않아. 씩씩한 젊은이라면 당연히 그렇듯 자네는 계속 날아가고 있어. 보게나 자네는 차츰 나는 것을 스스로 조절하는 그 놀라운 방법을 어디서요? 꿈에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꿈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저는 꿈을 많이 팔았거든요. 정말 대단한 꿈을 꾸거든요. 그거 갖고 팔긴 파는데 돈은 1,000원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 원하시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그때 뭐 했냐고 그러니까 로또 샀대. 그 됐냐 그러니까 안 됐대. 그런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또 그거는 사실은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날게 할 수 있는 꿈이라는 거죠. 자네를 먼 곳으로 데려가는 위대하고 보편적인 힘에 세련되고 작고 독자적인 힘이 모이고 있지. 말하자면 하나의 기관, 하나의 조종관이랄까? 그건 멋진 일이지. 거기 없으면 의지와는 상관없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돼. 예를 들어 미친 사람들이죠. 광인들이 그렇지. 광인들은 평범한 길 위의 사람들보다 더 심오한 것을 예감하지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열쇠나 조종관이 없기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라네. 대체로 조현병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예수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거는 예수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을 대속해서 죽은 것처럼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 죽는 뜻입니다. 다만 이분들은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예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야콥 모레노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죠. 프로이트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이분이 이제 드라마 테라피 뭐죠? 그걸 최초로 지적하시군요. 이분이 어느 날 놀이터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콥 모레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려. 그래서 그 사람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거의 약간 미친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말로 미친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더 미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꿈 꾸는 거 보면 화려한 꿈이 너무 많아요. 물론 고통스러운 꿈도 있겠지만요. 자, 그만 읽겠습니다. 제6장입니다. 야고보 실험. 이제 거의 다 읽어갑니다. 제가 목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6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자꾸 해설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나중에 이거 원하면 나눠드릴게요. 다. 오케이? 그리고 책 뒤에 다 있어요. 자, 작품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케이오스, 혼돈입니다. 혼돈. 에밀 싱클레가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게 바로 혼돈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공포의 사료고 두려움의 사료 차별입니다. 우리말에 줄탁 동시란 말입니다. 줄탁 글자 그런 건데 줄탁.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자, 이게 입구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다듬을 탁, 줄탁이에요. 요거는 이제 엄마 새가 또는 아빠 새가 하는 거고, 요거는 새끼가 죽을지도 모를 그 위기 속에서 자기가 알을 깨고 나오려는 걸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스승과 제자가 뜻이 맞아야 교육이 잘 된다, 이런 사자성어인데요. 사실은 이 데미안에서는 거의 탁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 병아리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많이 깨주면 얘가 나중에 지실이 들고 병이 들어서 빨리 죽는답니다. 지가 스스로 막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건강하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에서 아이가 한스라는 아이를 내가 엄마한테 데려가다가 애가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독일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꼼짝도 안 해요. 딱 하면서 한스, du bist brav, du kannst aufstehen. 너 용감해. 너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요. 걔들 똑같이 이래갖고 독일은 얌맨, 홀렌 이렇게 말하는데 막 엄마 안 보고 막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딱 그러면 할 수 없어. 이래갖고 와서 이제 나 일어났어 이러면 브라브, 용감해, 괜찮아. 이렇게 시켜요. 못 봤죠? 야, 나 처음에는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 탁 넘어갔는데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도요, 톱질하고 벨치질하고 그거 다 해도 그게 놔둬요. 물론 선생님이 멀찌감치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뭘 배워야 되잖아요. 원래 결혼 안 하잖아요. 젊은 분들. 학생들 물으면 전부 결혼 안 한대요. 혹시라도 결혼하는데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난 못 박아보질 않았어. 이런 사람하고. 새나 닭은 알을 깨고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미가 알을 품고 그 알을 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 속의 새끼, 병아리 또한 그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칠흑 같은 어둠에서 자신과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한 씨름하는 과정을 겪었나요? 탁의 조건은 그냥 한번 툭 건드리는 거는 반드시 줄이 있어야 합니다. 데미안의 주인공 에밀 싱클레는 부모가 도와주거나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다시 말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려 목숨 걸고 씨름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힘들인지 그가 겪은 혼돈에 대해 성인이 되어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에게 막강한 영향을 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1844년 1900년, 이분은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음악도 조금 아세요? 리차르드 슈트라우스의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그죠? 교양식 좋잖아요. 빵빵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 뭔가 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태양 쫙 오면 빵빵빵 하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구나. 인간이 그리움의 화살을 인간 너머로 쏘지 못하고 활을 당겨 그 시위가 윙 하고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데가 오고 있구나. 내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누구든 춤추는 별을 탄생시키려면 자기 내면에 아직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내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면에 아직 혼돈을 지니고 있다. 혼돈이 있죠. 뭘 하기 위해서? 춤추는 별을 탄생했어요. 여러분들 별을 옛날에 김종인 선생처럼 윤석열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그렇게 말하고 그런 별이 아니에요. 이 별을. 자기가 이상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궁극적으로 찾아갈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이랬는데 그러면 조금 멋있진 않아요. 그래서 탄생시키려면 아까 BTS에 하나 나오죠. 거울 앞에 서 있는 거기 한번 봐주세요. 심지어 방시혁 씨도 BTS에 바로 그 그림을 독일어로 갖다 놔요. 그죠? Man muss noch in sich Chaos in sich haben, einen tanzenden Stern gebären zu können. 이 독일말을 갖다 딱 쓰면 요거도 있죠? 요거 있습니다. 이게 독일입니다. Man muss noch Chaos in sich haben, einen tanzenden Stern gebären zu können. 멋있잖아요. 독일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독일 한번 배우는 거죠. Man muss, 시작. noch Chaos in sich haben. 독일은 글자 그대로 발음하면 돼요. einen tanzenden Stern
Gebären zu können. Also Sprache Zarathustra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 또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춤추는 별을 시작. 춤추는 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우리는, 너희는 아직도 네 마음속에 뭘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런 거 도서관에 그러면 안 되나요? 내 사범대학에서 갔다 왔는데 그 뭐 마음을 닦고 돌을 닦고 선생이 되는 어떤 영감제 얘기를 갔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뗐으면 좋겠어요. 사범대학 저쪽에 건물을 멋있게 지놓고 걷다가 뭐 교육 모포 이래갖고 뭐 제사 그 병풍처럼 같은 거 놨다고. 나 정말 돌아버리겠어. 이 학교 내가 30년 있었는데 제발 이러지 맙시다 우리. 이런 거 갖다 그러죠. 오마엔 탄텐된 슈텐 개배한 척하는 춤추는 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요것만 갖다 그러는 게 괜찮아요. 그죠? 그 정도 안 되거든. 차라리 계명대학에 가보세요. 그거 가면 포아예에 그죠? 타블라라사, 백지 딱 떠들어놨잖아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수준이 여러분. 이런 대학은 빨리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과에 있잖아요. 서울에는 서울대 학생이 안 와서 포기했어요. 1등으로 됐는데.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이런 지방 지잡대라 그래요. 지방 잡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또 하지 말아야 돼. 미리 또 하고 싶어. 자, 이와 비슷하죠? 헤르만 헤세는 대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했어요, 우리가? 새는 알에서 깨어나오고 실험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한다. 똑같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문학적으로 멋있게 말을 했습니까? 이게 바로 헤세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은 바로 성장에 혼돈이 필요하고 혼돈을 극복하는 그 성장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에밀 생케는 아버지 집의 경건한 분위기에서 목사나 교수가 되었습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가끔씩 어린 시절 내가 어떻게 교육받았는가 생각해보면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우리 뭐라 해서?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착하게. 엄마 말씀 잘 듣고, 또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 세 개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하게 살다가 이재명이 같은 사람들 걸리면 작살납니다, 여러분. 뭐 다른 정치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그런 사람 많아요. 예, 국민의힘에도 보면, 정말, 이게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정말 많다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해요. 이 두 당 다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는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하다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만 평생 하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 세상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선악의 세계가 기독교나 유교 가르침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싱클레어 또한 데미안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죠. 데미안은 우리에게 선과 악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권력자가 만드는 겁니다. 그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세계만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라고 하죠. 반시대적 고찰에서 니체는 이렇게 합니다. 선악의 저편 이런 데서 뭘 하냐면 선과 악이 어떻게 발생됐냐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영어에도 독일어도 다 굿이죠. 굿은 바로 신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 분명하죠. 그러니까 신적인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신에게 좋은 제사 음식을 갖다 놨으니까요. 그럼 나쁜 게 뭐냐? 독일 말은 슐레히트인데 그 슐레히트가 의견을 갖다는 거예요. 슐레히트는 소박한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민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들, 즉 반시대적 고찰, 그 원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들, 거기에서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싱클레어가 말하는 두 세계는 선과 악이 되고 선이 악이 되고 악이 다시 선이 되는 거. 이게 뭐였나요? 바로 메비우스의 띠로 되어 있습니다. 메비우스의 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뭔가 만들고 사랑하면 그 즉시 그건 안 좋은 거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당신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너랑 키스하면 내일은 싫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잠시 동안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공부? 정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공부하다 죽은 사람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지금도 우리 사대는 지금 임용고 시스템 막 준비하라고 하면 난리인 거예요. 계속 이런 거예요. 야, 그러지 말라.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내가 질문할게. 자,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거면 이렇게 말을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 심장이 뛰는 대로 여기서 말을 해라는 거예요. 아, 교수님 그러고 보니까 맞겠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지금 한참 떠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걔들은 분명히 될 거예요. 더구나 서울시 교육청이 냈다는 거예요. 너 용기가 대단하다. 뭐라고요? 메비우스 띠는 어때요? 한 바퀴 돌면은 안이 받게 되고 밖이 안이 돼요. 선악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적인 것을 악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악일은 어떻게 나와요? 우리 인생의 종속 어떻게 됩니까? 이게 특히 그 기독교에서 성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아닌
뭐 유교라도 성경에 대해서 아주 태무심한 건 분명한 거예요. 한강 채식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옴니버스식 연속글인데 제가 유일하게 이 책에 대한 평가를 썼지 아무도 이걸 쓰는 사람이 한국에는 비평가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정신병하고 성적인 것은 그 처제를 막 건드리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학이 되려면 그런 걸 얘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려면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 바로 가치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성장에 선악을 온전히 포함하고 있으며 그 성장은 또한 선악의 저편에서 도덕적, 규범적 도덕이 아니라 힘의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의지의 세계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성적인 세계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매미가 우려되고 폭풍우가 오고 인간의 동물적인 충동이 따르듯이 자연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선악의 저편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혼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싱크레가 겪은 알을 깨고 나오려고 실험하는 바로 그 실험이 혼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뭐 실패는 성공이면 이렇게만 말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을 때 그 자전거를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둠과 혼돈이 필요합니다. 새싹을 틔우기에 겨울의 추위가 있어야죠. 그래 빨리 튼답니다. 그죠? 맞죠? 별빛이 빛나려면 반드시 어둠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죠? 대면에 보이는 성서의 이단적 해석, 건친상간의 꿈, 에바 부인을 향한 사랑의 제안, 자기 친구 엄마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브락사스라는 이교 숭배, 피스토릭에서 보인 뱀 망덕, 그죠? 자기한테 멘토처럼 잘해줬는데, 육정에서 못했거든요. 예. 근데 배반하고 가는 겁니다. 전쟁과 몰락, 그죠? 1차 대전에 참여해서 모든 서구의 문명이 몰락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이런 단순한 메타포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겪어야 할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네 안에 네가 누군가를 이유 없이 두려워하면 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지배할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싱클리안 누구한테 그 지배력을 내줬나요? 뭐 때문에 크롬한테 질질 끌려 다녔나요? 돈도 다 갚았는데?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들이요. 내가 이거는 옳은 도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상관한테 할 말도 못하면은 내가 할 말을 하면은 내 자리가 끊어질 거야.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배할 힘을 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늘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따라와 하면 훈련된 아이는 바깥에 나가서 폭력을 당할 때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피소리우스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이런저런 특정한 인물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저 분정한 사람일 뿐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 안에 앉아있는 무언가를 미워하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는 것이 밉다고. 그렇지. 주는 것이 밉지. 그러니까 그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 아이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싱클레의 성장은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분리되고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융은 인디비두아션, 개성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성화 과정을 개별화하는 것, 우리가 개인을 우리의 마지막 내적 독특함이라고 이해하는 한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걸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전적 소인이나 사바나 생활의 결과에 의해서 서로 다른 재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치과 의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약사가 되는 한국 구조는 정말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공대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 말고 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퇴직을 앞두고 제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더라고. 딴에는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뭘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가만 생각해보면 난 연금도 있잖아. 근데 뭘 보려고 그래? 놀자. 그럼 놀 중에 가장 잘 노는 게 뭘까? 걸어 다니는 거다.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한 날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밤이나 낮이나 매일 10,000걸음씩 걷다가 지금 10km씩 걷습니다. 어젯밤에 오늘 이 강의가 설레갖고 잠을 한 잠도 못 잤는데 굉장히 튼튼하게 강의를 잘하죠. 에너지 넘치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이 셀프라는 거, 이제 보통 번역할 때 자아 그러면 에고가 드러난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펼칠 수 있는 거. 근데 보이지 않는 내면 이걸 셀프, 보통 자기라고 번역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 부를 때 자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신의 그림자, 원형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융은 개성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뭘 연구해야 된다고요? 꿈을 연구해야 된다. 다양한 꿈들은 사실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그 패턴이 곧 개성화 과정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꿈을 주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교수님 나는 매일 날아가는 꿈을 꾸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파일럿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드릴게요. 그러면 싱클레의 꿈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무슨 꿈을 꿨나요? 프란츠 크로모로부터 시달리는 시기에 꾼 꿈이 있습니다. 그때 꾼 꿈은 크로모에게 고통을 받는 중에도 가족들이 함께 소풍을 가서 배를 타는 평화로운 꿈입니다. 초기 단계에 이랬어요. 이 꿈은 삶의 균형을 이루는, 다시 말해 현실이 너무 안 좋으니까 꿈에서라도 보상하는 보상의 꿈입니다. 그 후 크로모로부터 고통이 심해지자 꾼 꿈이 있습니다. 크로모 칼을 주면서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찌르라고 명령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런 꿈을 자주 꾸면서 데미안이 크로모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억압하는 자가 크로모에서 데미안으로 바뀌는 거죠. 샤크 라칸은 이걸 갖고 이제 프로이트는 이걸 갖고 이제 원환상, 본환상이 이제 원본은 번역, 이것을 나타나기만 한다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아주 그냥 은하학적으로 샤크 라칸이 만들었으니까 대타자, 소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질이 엄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뭐 사랑 이런 것들이 그죠?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끊임없는 작은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런 여자를 찾고 그런 아버지를 찾고 이렇게 해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꿈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데 엄마가 거기서 하는 어떤 건친상하는 꿈입니다. 하지만 이런 꿈은 그것이 꿈이기에 매우 정상적인 겁니다. 꿈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실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현실에서 건친상하는 아주 나쁜 놈이겠지만은 꿈에서는 당연히 왜냐하면 꿈이 해소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악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싱클레의 꾼 꿈들은 그냥 하나의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가 개성화를 이루어지는 과정, 즉 성장의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꿈은 패턴이 있으며 이 패턴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입니다. 융은 이 마음의 중심에 바로 의식적인 자아와 구별되는 자기가 마치 솟아오르는 샘처럼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개성화 과정이고, 이때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 데미안이 나오는 피스토리우스가 바로 융의 제자, 무슨 박사님이에요. 실제로, 헤세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바로 다이몬, 즉, 이 작품에서 데미안이라고 말했고요. 우리 작품에서는 아브락사스 또는 데미안으로 나타납니다. 융에 따르면 이 자기가 우리의 중심이고 자아는, 외부적인 자아는 그저 보조 역할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데미안 읽을 때 가장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자아와 자기의 기능을 뒤집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은 자기가 바로 여러분의 본질이고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허영심입니다. 예를 들어 싱클레는 예술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자아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주변이 강압을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재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것은 본성이긴 하지만 완전히 실천된 전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무를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높은 산에 보면 이렇게 절벽 같은 데 소나무가 자랍니다. 그럼 그 소나무가 씨앗을 뿌리겠죠. 그죠? 송화가루를 내리면서 뿌립니다. 이때 소나무의 씨앗은 우리 인간의 잠재적 바로 자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어떤 토양, 어떤 토질,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소나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절벽에 가파르게 자라는 소나무, 비옥한 산에 자라는 금강송은 너무나 다르죠. 원래는 같은 것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강송이라서 좋고 조그만 나무라고 싫다는 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나무에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소나무의 전체성이 그 안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 전체성 안에 있는 고유성은 헤세는 이걸 갖고 자기 고집이라고 그랬죠. 실현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고유성의 실현이 바로 개성화 과정입니다. 싱클레는 밝은 세계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유함, 그의 고집은 예술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 작품에서만 해도 그림, 베아트리체 그리고 막 화가로서도 영향이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음악, 피스토시 음악, 헤세는 고전음악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로서의 글쓰기, 그죠? 크로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 보세요. 어? 다 실제처럼 느끼도록 만들었잖아요. 이런 자질과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건주의적 주변, 가정 이런 것들이 그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의 아니마, 즉 남자 속에 있는 여자는 영원한 모성애는 그 자신의 고유성을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기술이 거의 없어요, 이 작품엔. 그죠? 처음에 엄마가 와서 진짜 알아주기를 바라고, 와서 애를 이렇게 재우고 뭔 일이 없어 하고 가는데 엄마가 다시 돌아오길 계속해서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자기 극복에 대해서 얼마 안 되니까 끝까지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싱크레를 통해 어떤 부분은 공감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작품을 읽고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참된 진리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회화하면서 허영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타인이 알아서 해주거나 유야무한 상태로 방치하고 옵니다. 그러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서 혼돈과 싸우는 것입니다. 혼돈을 가장 겪지 않고는 성장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들라라는 심리학자, 여러분들 많이 읽어봤죠? 아들을 읽는 잠 못 이루는 밤 또는 미움받을 용기. 여기서 바로 과제의 분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방식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제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자신만이 과제는 오롯이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사탕이 된 유리 항아리에 손을 아이가 넣어서 사탕을 옮겨주고는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목을 끊을까요? 야, 네 손을 펴면 돼 라고 말하면 이 아이는 이걸 잡고 절대 놓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나 이 사탕 먹고 싶단 말이야 라고 우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헤세의 이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자기 극복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기 극복인데요. 인용을 하고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나라는 존재는. 물론 너희들은 이것을 생식의 의지 또는 목적의 충동, 좀 더 높은 것, 좀 더 멀리 있는 것, 좀 더 다양한 것에 대한 충동이라 부른다. 앞으로 조공장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부를 거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이며 하나의 비밀이다. 이 하나를 거절해야 한다면 날 차라리 몰락하겠다. 진실로 몰락이 있고 잎들이 떨어지는 곳에 보라, 삶이 희생된다. 힘을 향한 삶이 희생된다. 나는 씨름해야 하고 변화해야 하고 목적들이 충돌하는 모순해야 한다. 내가 말한 이런 의지를 알아듣는 자는 곧 그 의지가 어떤 굴곡진 길을 가야만 하는 것도 알아들으리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것을 사랑한다고 치자. 그 즉시 나는 내가 한 그 일,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의 적대자가 되고야만 한다. 그것이 나의 의지라는 것이다. 장시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